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미국 군함을 공격했고, 이에 대한 미국 해군의 대응은 이란에 보내진 군사적 경고 중 가장 강경한 메시지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된 지금 2026년 4월 24일, 바로 1988년 4월 14일에 일어났던 그 강렬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이 석유 수송로를 전 세계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삼으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들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보도 수준, 그리고 밀소날비스만의 신뢰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일 공격이 아닌 하나의 전략으로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간의 전쟁 동안 분쟁은 참호를 벗어나 바다로까지 번졌습니다. 양측 모두 내륙에서의 전쟁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서로의 경제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경제란 석유, 선박, 터미널, 그리고 무역로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른바 유조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의 터미널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바그다드와 그 동맹국들의 이익과 관련된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아 대응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라크가 석유를 수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분쟁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쿠웨이트 선박들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은 미사일, 고속정, 해상 기뢰, 그리고 소규모 무장 단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1986년까지 이미 200척이 넘는 중립 유조선이 걸프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상당수가 쿠웨이트와 관련된 선박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란은 전통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도 적국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소모전 전술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공격하고 저쪽에서는 위협하고 민감한 항로에 기뢰를 설치해서 전 세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이란이 압박을 받으면 석유도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쿠웨이트는 이 위협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소련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미국에게 소련 함정이 페르시아만에 대거 진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너무 민감했고 너무 부유했으며 너무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때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직접적인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쿠웨이트 유조선들이 미국 선적으로 등록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선박들을 공격하는 것은 더 이상 쿠웨이트에 대한 단순한 도발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도발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니스트윌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해상 호위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전함, 감시 비행기, 헬리콥터, 특수부대, 그리고 지원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의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에게 석유 수송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미 해군은 그곳에서 호위하고 보호하며 필요하다면 대응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헤란은 계속해서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1987년 7월 미국 국기를 달고 항해하던 초대형 유조선 브리지턴이 걸프만에서 기뢰를 밟았습니다. 그 배는 거대하고 무거웠으며 거의 떠다니는 보시처럼 석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폭발로 선체에 구멍이 뚫렸지만 배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굴욕은 따로 있었습니다. 석유 수송선을 호위하던 미군 군함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손상된 거대한 유조선을 새로운 기뢰로부터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에는 부상당한 유조선이, 뒤에는 군함들이 따르고 있었고, 이란은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고도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기뢰는 첫 번째 큰 경고였습니다. 이란 정권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체 함대를 침몰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심어주면 됐습니다. 각 선장이 다음 항로가 안전한지, 물속에 기뢰가 있는지 스스로 묻게 만들면 됐습니다. 이것이 해상 테러의 힘이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조용하며 값비쌌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정적인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계속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1987년 10월
이란은 그 지역의 선박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미 미국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이던 CICT라는 유조선을 명중시켰습니다.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선장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워싱턴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님블 아처 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구축함들이 로스탄 유전의 이란 석유 플랫폼을 공격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 플랫폼들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에 대한 공격을 조율하는 군사기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인들에게 떠나라고 경고한 뒤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약 90분 동안 미국의 대포가 그 구조물들을 타격했습니다. 특수부대가 한 플랫폼에 들어가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란이 해상 인프라를 이용해 선박을 공격한다면 그 인프라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테헤란은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기뢰 전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다에서의 전쟁의 무게를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88년 4월 13일에서 14일 밤 이란 선박 한 척이 미국 호위함의 항로에 기뢰를 설치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그 지역은 페르시아만으로 군함과 상선이 모두 이용하는 민감한 항로였습니다. 그 호위함은 USS 세뮤얼 B 로버츠 함이었습니다. 그 함정은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일부였고 임무를 수행하던 중 승조원들이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함장은 신속하게 조치하려 했습니다. 정명은 정지하고 후진하며 기뢰지대를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던 기뢰 하나가 선박 아래에서 폭발했습니다.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사무엘 B 로버츠는 폭발로 인해 들어올려졌고 선체가 찢어지며 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거의 침몰할 뻔했습니다. 10명의 해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인은 아무도 사망하지 않았지만 그 공격은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기엔 너무 심각했습니다. 미 해군은 그 일이 함선을 걸프만 바닥으로 보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규율 있게 대응했습니다. 해군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를 지탱하며 물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해 함선을 구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호위함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사무엘 B 로버츠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패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란은 함선을 공격했지만 침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테헤란이 승리로 포장할 수 있었던 그 공격은 결국 훨씬 더 큰 대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수부들이 기뢰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일련 번호는 이전에 이란 아지라는 선박에서 압수된 이란 기뢰와 연결되었습니다. 워싱턴에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란이 공격의 배후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레이건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대응은 비례적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이어진 행동이 단순한 상징적 제스처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나흘 뒤인 1988년 4월 18일 미국은 프레이멘티스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미 해군은 걸프만에서 이란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임무에는 수상전투단, 지원함, 그리고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에서 출격한 항공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표는 공격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이란이 항해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줄이고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하면 즉각적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역사 및 유산사령부는 이 작전이 USS 세뮤얼 B 로버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란의 플랫폼들이었는데 워싱턴에 따르면 이곳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기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철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포했습니다. 차산과 시리 플랫폼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이란은 바다의 거점을 이용해 감시하고 공격을 조율하며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작전은 플랫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 선박들이 반격을 시도하자 맞서 싸웠습니다. 이란의 고속정 한 척이 접근해 공격했습니다. 미국군은 미사일로 대응했습니다. 이란 항공기들이 접근을 시도했지만 역시 격퇴당했습니다. 이란 호위함 사흐란이 교전에 참여해 미군 항공기를 향해 발포했으나 결국 미사일과 폭탄에 맞았습니다. 또 다른 이란 호위함 사발란도 공격을 받아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힘을 과시하려 했지만 조직적이고 신속하며 강력한 대응에 직면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함정을 겨냥한 기뢰로 시작된 사건은 결국 이란의 해상 플랫폼이 파괴되고 이란 선박들이 침몰하거나 손상되었으며 이란 해군이 현대사에서 가장 큰 타격 중 하나를 입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돌아다니는 자료들은 그 충격을 직접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약 8시간 만에 미국 해군은 이란 해군 전투력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거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사건이 오늘날까지도 매우 민감한 이유입니다. 이란은 지뢰와 간접적인 공격을 사용하며 물밑에서 움직이려 했습니다. 미국은 도발이 일어났던 바로 그 환경에서 공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테헤란은 걸프 지역에서 공포를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워싱턴은 자신들도 그 두려움의 대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레잉 멘티스 작전 이후 걸프 지역에서 이란의 중립 선박에 대한 공격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인 1988년 7월 18일 이란은 유엔의 휴전 결의안을 받아들여 이라크와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수년 동안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해왔던 정권은 결국 쓰라린 선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해상에서의 압박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란은 미국 해군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 테헤란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전선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교훈은 뼈아팠습니다. 이란은 미국 선박에 피해를 주는 데는 성공했으나 반응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위기의 중심에 등장할 때마다 이 정권을 계속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테헤란은 위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형 보트, 기뢰, 드론, 미사일 그리고 선전전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지배력을 과시하려는 듯 영상을 공개하는 방법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역사는 상선을 괴롭히는 것과 미국 해군과 직접 맞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 분쟁의 핵심입니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며 세계 석유 무역의 중요한 부분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이 항로를 위협하면 워싱턴만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구매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하며 보험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운송비를 올리며 수백만 명의 지갑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란의 위협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 위협은 지역 분쟁을 전 세계적인 문제로 바꿔놓습니다. 이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이 자신들의 주장에 도움이 되니 이를 활용합니다. 테헤란이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해협을 다시 봉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를 받을 때마다 수출을 막겠다고 말합니다. 불리하다고 느낄 때마다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 협박 정책입니다. 이란이 고통받으면 전 세계가 함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프라임 멘티스 작전은 이런 도박의 위험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란이 처음에는 혼란을 일으키지만 그 혼란이 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뢰가 선박을 공격하거나 미사일이 유조선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소형 보트가 호위함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응이 시작되면 테헤란은 더 이상 위기의 흐름을 혼자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해군의 복수는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매우 잔혹했습니다. 그들은 플랫폼, 선박, 지원 시스템 그리고 이란의 사기까지 타격했습니다. 계산된 대응이었지만 매우 강력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을 침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도발이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상황과도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한번 한계를 시험할 때마다 1988년의 기억이 경고로 떠오릅니다. 정권은 기뢰, 고속정, 그리고 위협을 이용한 그 게임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군이 대응에 나서면 전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는 이미지는 단순합니다. USS 세뮤얼 B 로버츠 함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침몰할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승조원들이 배를 지켰습니다. 미 해군은 대응했습니다. 이란은 해상 플랫폼을 잃었고 선박도 잃었으며 몇 시간 만에 해군 능력이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숨겨진 공격으로 시작된 일이 미국의 공개적인 힘의 과시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이란의 선전도 무너뜨렸습니다. 테헤란은 절대적인 저항이라는 이미지를 팔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이 직접적으로 걸프 지역에 닥쳤을 때 정권은 물러섰습니다.
수년간의 전쟁 끝에 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조선을 위협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함대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뢰를 정치적 무기로 삼은 후 바다 역시 자신들에게 보복도 자신들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논리는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여전히 해상 경로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고 여전히 위협에 기대고 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대가를 치르지 않고 두려움을 조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우기 힘든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란이 미국 군함을 공격했을 때 미국의 대응은 빠르고 강력하며 고통스러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위기에 처하면 이 기억이 경고가 됩니다. 테헤란이 걸프에 불을 붙일 수 있지만 그 끝을 혼자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